박철민이 도주했다. 사살해. 새벽 4시 판문점에서 AK 소총 난사가 시작됐습니다. 북한군 장교였던 저는 상부의 비리 장부를 훔쳐 군사분계선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렸어요. 어깨를 관통한 총탄의 고통도 자유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성공적인 탈북 유튜브 스타가 된 화려한 남한 생활.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그 악마 리광철이 다시 나타났어요. 내 동생은 지금 내 소나기에 있다. 5억 원을 3일 안에 보내라. 화면 속 지하실에서 떨고 있는 여동생을 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지옥은 지금부터였다는 사실을. 목숨을 걸고 얻은 자유가 어떻게 더 큰 절망의 덫이 되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시면 매일 감동적인 탈북 실화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사연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한 분 한 분 정성껏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짙은 해무가 판문점을 덮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대장실 창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금고 다이얼을 맞추며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제발 열려라. 금고 문이 열리자 붉은색 가죽 장부가 보였습니다. 상부의 외화벌이 비리가 적힌 증거였죠. 장부를 전투복 안주머니에 깊숙이 넣는 순간 복도에서 군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거기 누구 있어? 리광철 상위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창문이 아닌 정문으로 나가는 도박을 걸었습니다. 복도에서 리광철과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리광철이 제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보며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박철민, 이 시간에 뭐 하는 거야? 소대장님, 야간 순찰 돌고 있었습니다. 리광철의 시선이 제 불룩한 가슴팍에 꽂혔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의심에서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죠. 이 새끼가 뭘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리광철이 허리춤에 권총집 덮개를 열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는 경례를 하는 척하다가 온몸을 던져 그를 벽으로 강하게 밀쳤습니다. 리광철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이 개새끼가. 저는 곧장 건물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판문점의 정막을 깨는 비상벨이 울려 퍼졌습니다. 박철민이 도주했다. 사살해. 리광철의 악에 바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초소 전체가 벌집 쑤신 듯 소란스러워졌죠. 저는 태권도로 단련된 하체 근육이 터질 듯한 고통을 무시하며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죽어도 자유의 집까지 가야 해. 뒤에서 AK 소총이 격발음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발밑의 자갈이 총탄에 튀어 종아리를 때렸죠. 군사분계선을 불과 10m 남겨둔 시점에서 오른쪽 어깨를 관통하는 뜨거운 자결감을 느꼈습니다. 아! 몸이 휘청거렸지만 멈추면 죽는다는 공포가 고통을 압도했습니다. 남측 초소에서 국군 경비병들이 확성기로 소리쳤습니다. 넘어오라. 고개를 숙여라. 대응 사격을 위해 총구를 겨누는 모습이 보였죠. 흐려지는 시야 속에서도 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콘크리트 경계석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자유다. 허공에 뜬 짧은 순간이 슬로 모션처럼 느껴졌습니다. 남측 자갈밭 위로 거칠게 처박히며 입안 가득 비릿한 흙맛과 피냄새가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남쪽 땅을 움켜쥐었죠. 해냈다. 해냈어. 무장한 남한 군인들이 저를 에워싸고 방탄방패로 엄호하며 끌고 갔습니다. 멀리서 분을 사귀지 못해 허공에 총을 쏘는 리광철의 실루엣이 보였죠. 의식이 서서히 끊어져 갔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낯선 천장의 형광등 불빛 아래서 눈을 떴습니다. 제 양손과 발목이 침대에 단단히 묶여 있었죠. 병실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국정원 요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정신 차렸나?
요원이 피 묻은 전투복에서 나온 장부를 들이밀었습니다. 이 장부 진짜냐? 조작된 거 아니야? 진짜입니다. 상부에 외화벌이 비리가 다 적혀 있어요. 담당 수사관이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귀순이 남한 사회 혼란을 노린 위장 침투일 가능성도 있어. 저는 절규했습니다.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었다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제 말보다는 전방부대 배치 현황과 암호명 같은 군사기밀 캐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저는 환영받는 영웅이 아닌 언제든 제거될 수 있는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았죠. 깊은 모멸감과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병실에 설치된 TV 뉴스에서 연일 특종이 보도되었습니다. 화면 속에 저는 모자이크 처리된 채 정치적 선전 도구로만 소비되고 있었어요. 국정원 합동신문센터로 이송된 후 거짓말 탐지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수면 박탈을 동반한 고강도 압박 수사가 이어졌죠. 제 정신은 서서히 피폐해져 갔습니다. 옆방 조사실에서 들려오는 다른 탈북자의 처절한 비명이 들렸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제게 공포심을 심어줬어요. 언제든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죠. 북한 조선중앙방송이 저를 맹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조사관이 이를 보여주며 제 심리를 흔들었어요. 인간 쓰레기, 남조선 괴뢰의 꼬임에 빠진 배신자라고 하네. 방송을 본 직후 끔찍한 상상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고향에 두고 온 여동생과 부모님이 저 때문에 보위부에 끌려가 고초를 겪을 것이라는 생각에 괴로워했어요. 솔직히 말해 가족은 버리고 온 것 아닌가? 수사관의 날카로운 질문이 제 가슴 가장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죄책감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죠. 독방에 갇혀 벽을 보고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내린 선택이 과연 옳은 것이었는지 끊임없이 자문하며 스스로를 갉아먹었어요. 식사를 거부하고 물만 마시며 버티던 저는 환청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벽에 얼룩이 리광철의 웃는 얼굴로 보이는 창난 증세까지 겪었죠. 차가운 조사실 바닥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꿈속에서 리광철이 피 묻은 손으로 여동생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끌고 가는 악몽을 꾸었어요. 미영아, 미영아, 비명을 지르며 깨어난 제 앞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감시 카메라의 붉은 불빛만이 저를 싸늘하게 내려다보고 있었죠. 국정원 조사가 끝나고 하나원에 입소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사회 적응 교육을 받는 일상은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탈북민들 사이에는 출신 성분과 탈북 루트에 따른 보이지 않는 계급이 존재했습니다. 저는 북한군 장교 출신이라는 이유로 일부 교육생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죠. 체제 수호자였던 놈이 여기서 뭐해? 식사 시간에도 홀로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식당 배식 구역에서 함경도 사투리를 쓰는 낯선 사내가 제 식판을 툭 쳤어요. 보이부 끈아풀이 여기도 있다. 의미심장한 말을 흘리고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화장실에서 변기 물탱크 뒤에 꼬깃꼬깃 접힌 쪽지를 발견했죠. 거기에는 충격적인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 동생 박미영, 15호 수용소 이송 예정. 쪽지를 본 저는 이성이 마비되는 것 같았어요. 곧장 하나원 지도 교사를 찾아가 매달렸습니다. 제발 확인해 주세요. 제 동생이 위험해요. 출처가 불분명한 첩보네요. 오히려 하나원 내 불순분자와 접촉했나요? 담당자는 제 말을 일축하며 저를 추궁했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고립감에 빠졌어요. 교육 시간에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거나 질문하는 강사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동생을 구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저를 점점 난폭하게 만들었죠. 급기야 저를 비아냥거리던 동료 교육생의 멱살을 잡고 주먹 다짐을 벌였습니다. 이 새끼가 감히 너 같은 놈이 뭘 안다고 그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저는 반성문을 쓰라는 요구에 책상을 엎어버렸어요.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죠. 심리 상담사가 진단을 내렸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자살 고위험군입니다.
결국 독방 격리 조치를 당하게 되었어요. 격리된 방 안에서 쇠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달빛을 봤습니다. 동생과 함께 강가에서 물수제비를 뜨던 어린 시절에 행복했던 추억을 떠올렸죠. 미영아, 오빠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저의 이기적인 탈출이 세상에서 하나뿐인 혈육을 생지옥으로 밀어넣었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숨조차 쉬기 힘들었어요. 몰래 챙겨둔 플라스틱 칫솔대를 바닥에 갈아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이 고통을 끝내기 위해 손목을 긋겠다는 극단적인 결심을 했죠. 떨리는 손으로 날카로운 플라스틱 조각을 손목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 순간 철문이 덜컹거리며 열렸어요. 낯선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자 낡은 가죽 점퍼를 입은 중년 남자가 들어왔어요. 묵묵히 제 손의 흉기를 빼앗고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설렁탕 뚝배기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밥은 먹고 죽자. 김상훈 형사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자신을 노려보는 저에게 숟가락을 쥐어줬습니다. 아무 말 없이 설렁탕 국물을 먼저 떠먹는 시범을 보였어요. 허기짐에 못 이겨 국물을 한 입 삼켰습니다. 김상훈이 덤덤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나도 과거 대공 수사 중에 아내와 딸을 잃었어. 폐인처럼 살았지. 투박하지만 진정성 있는 고백이 굳게 닫혀있던 제 마음의 빗장을 풀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낯선 타인 앞에서 엉엉 소리내어 울며 속마음을 털어놓았죠.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나요? 동생을 버리고 온 건가요? 김상훈이 눈물 젖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동생을 데려오려면 내가 남한에서 보란 듯이 성공해서 힘과 돈을 가져야 해. 현실적인 목표를 심어준 그의 조언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다시 살아야겠다는 독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원 교육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뒤 김상훈의 신원 보증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죠. 하지만 사회의 벽은 높았습니다. 처음 몇 달간 공사장 막노동과 식당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자본주의 사회의 냉혹함을 온몸으로 겪었어요. 그러던 중 김상훈의 주선으로 작은 안보 강연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유를 찾기 위해 목숨을 걸고 판문점을 넘었습니다. 생생한 탈북 스토리와 진정성 있는 호소가 청중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강연 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자 한 유튜브 편집자가 채널 개설을 제안했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요즘 시대엔 유튜브가 답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반신반의하며 자유를 찾은 북한 장교라는 채널을 개설했어요. 서툰 솜씨로 촬영한 첫 영상은 조명도 음향도 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솔한 이야기는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아 하룻밤 사이에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했죠. 구독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거리에서 사람들이 알아보는 유명 인사가 되었어요. 방송국 예능 프로그램 섭외까지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늘어날수록 자본주의의 맛을 알아갔죠. 김상훈은 바쁜 와중에도 제 자취방에 들러 사기꾼을 조심하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너 돈 벌었다고 우쭐대지 말고 항상 조심해. 신뢰할 수 있는 대북 소식통에게 거금을 착수금으로 건네며 동생의 정확한 위치 파악과 구출 루트 확보를 의뢰했습니다. 유튜브 수익 정산을 처음 받은 날엔 편의점 도시락 대신 고급 일식집에서 김상훈에게 식사를 대접했어요.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이야. 더 열심히 해. 대북 소식통으로부터 긍정적인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동생이 아직 살아있으며 중국 국경 근처 수용소로 이감되었다는 소식이었죠. 김상훈에게 전화를 걸어 외쳤습니다. 형님, 저 이제 진짜 남조선 사람 다 된 것 같습니다. 곧 동생도 데려오겠습니다. 벅찬 웃음을 터뜨렸어요.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모은 수익금과 은행 대출을 합쳐 경기도 외곽의 전망 좋은 신축 아파트 분양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이삿날 텅 빈 거실 통창으로 쏟아지는 따스한 햇살을 온몸으로 맞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자유와
소유의 기쁨을 만끽했죠. 인테리어 공사가 끝난 집안을 채우기 위해 최신 가전제품을 쇼핑했어요. 동생이 좋아할 만한 핑크색 침구 세트를 고르는 제 손길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드림카였던 검은색 제네시스 신형 세단을 출고하던 날을 잊을 수 없어요. 매장에서 차 키를 건네받는 장면을 브이로그로 담았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기적을 이뤘습니다. 새 차의 가죽 냄새를 맡으며 자유로를 질주했어요. 창문을 열고 맞는 바람은 그 어느 때보다 시원했습니다. 조수석에 놓인 동생의 낡은 사진을 어루만졌죠. 유명세를 타면서 거리에서 마주친 팬들이 사진 촬영을 요청했어요. 식당 사장님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서비스 드릴게요. 꿈만 같았습니다. 김상훈을 초대한 집들이 날엔 최고급 한우를 구워 대접했어요. 이제 제법 사람 구실한다. 김상훈이 성공한 제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한 시청자가 보낸 거액의 슈퍼챗을 받았어요. 응원 메시지를 읽으며 하는 일에 대한 깊은 보람과 사명감을 느꼈죠. 방송이 끝난 후 대북 소식통으로부터 희망적인 연락을 받았습니다. 탈북 자금이 거의 마련되었습니다. 구출 작전 실행 날짜만 잡으면 됩니다. 백화점 여성 의류 매장에 들러 마네킹이 입고 있는 원피스를 가리켰어요. 곧 만날 동생이 입을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포장해 주세요. 집으로 돌아와 동생의 방으로 꾸며놓은 곳에 옷과 화장품을 진열해뒀습니다. 공항 입국장에서 동생을 껴안는 상상을 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모든 고통과 시련이 끝나고 이제는 꽃길만 남았다고 확신했죠. 와인 한 잔을 들고 야경을 바라보며 승리감에 도취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던 찰나 휴대전화 이메일 알림음이 정적을 깼어요. 화면에는 발신자 불명의 메일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메일을 열어본 저는 첨부된 동영상 파일의 썸네일을 보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충격을 받았죠. 떨리는 손가락으로 재생 버튼을 눌렸습니다. 화면 속에는 잊고 싶었던 악몽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리광철이 비열한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협박. 영상이 재생되자 어두컴컴한 지하실 바닥에 웅크린 채 공포에 질린 눈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여동생의 모습이 화면 가득 나타났습니다. 리광철의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박중희, 남조선에서 영웅 놀이하니까 재미있나? 내 동생은 지금 내 손아귀에 있다. 화면 속 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살려줘. 제발 살려줘. 리광철이 계속 협박했습니다. 5억 원을 3일 안에 지정된 중국 계좌로 송금해. 그렇지 않으면 내 동생을 중국 오지의 사창가에 팔아넘기겠다. 영상을 본 충격으로 과호흡이 왔어요. 바닥에 쓰러져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일체터에서 느꼈던 죽음의 공포가 다시금 온몸을 휘감았죠. 즉시 김상훈에게 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상 말미에 덧붙여진 리광철의 경고가 저를 얼어붙게 했어요. 경찰이나 국정원에 알리는 순간 동생의 목이 날아갈 것이다. 극심한 공황 상태에 빠진 저는 며칠 동안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커튼을 모두 친 채 어둠 속에서 동생의 영상만 수백 번 돌려봤어요. 미영아, 오빠가 꼭 구해낼게. 은행으로 달려가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막 뽑은 새 차를 중고차 딜러에게 헐값에 넘기려 했지만 단기간에 5억이라는 현금을 마련하기란 불가능했어요. 급한 마음에 불법 사채업자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담보가 부족하고 신용 기록이 짧네요. 터무니없는 이자를 내야 합니다. 거절당하거나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제시받았죠. 집안은 마시다 만 술병과 뜯지 않은 독촉장들로 엉망이 되었어요. 씻지도 먹지도 못한 채 점점 폐인이 되어갔습니다. 유튜브 채널에는 갑작스러운 영상 중단과 연락 두절을 걱정하는 구독자들의 댓글이 쇄도했어요. 하지만 그들을 신경 쓸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송금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날 밤 누군가
제 아파트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스라치게 놀라 숨을 죽였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잠시 후 문을 열어보자 현관문에 붉은 페인트로 섬뜩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다. 놈들이 이미 제 집 위치까지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에 공포는 분노로 바뀌었어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부엌으로 달려가 가장 날카로운 식칼을 꺼내 신문지에 둘둘 말아 품에 안았습니다. 내 손으로 끝장을 보겠다. 위험한 결심을 했어요. 브로커와의 접선 장소와 시간이 적힌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죽기를 각오한 비장한 눈빛으로 현관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비장한 각오로 아파트 복도를 걸어가던 제 손목을 누군가 강력한 힘으로 낚아챘습니다. 돌아보니 며칠간 잠복 중이던 김상훈이 서 있었어요. 저는 그를 뿌리치며 울부짖었습니다. 형님이 내 동생 책임질 거야? 비켜. 김상훈이 제 뺨을 세게 후려치며 일갈했어요. 정신 차려. 돈을 보내도 놈들은 동생을 놔주지 않고 너까지 노릴 거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린 이미 놈들의 꼬리를 잡았어. 국정원 대공수사팀과 공조하여 리광철이 중국 단둥의 은신처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김상훈이 치밀한 작전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중국 공안과 합동작전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알려줬어요. 그의 말을 들은 저는 칼을 바닥에 내려놨습니다. 경찰이 건네준 초소형 도청 장치와 위치 추적기를 옷 속에 숨겼어요. 김상훈이 제게 방검복을 입혀주며 안심시켰습니다. 우리가 뒤에 있으니 넌 시간만 끌면 돼. 접선 장소인 인천항 폐창고로 향했어요. 폐창고의 녹슨 철문을 열고 들어가자 곰팡이 냄새와 함께 험상궂은 조선족 브로커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돈 가방을 보여주는 척하며 말했어요. 리광철과 통화하게 해. 브로커 대장이 비웃으며 휴대전화 영상 통화로 리광철의 얼굴을 보여줬습니다. 박철민, 돈 확인하라고 해. 화면 속 리광철이 지시하자 브로커들이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그 순간 창고 천장 유리가 깨지며 경찰 특공대가 섬광탄을 투척했습니다. 무전기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눈 감아. 강렬한 빛과 폭음이 터졌습니다. 혼란을 틈타 저는 태권도 기술로 나에게 달려드는 브로커의 명치를 걷어찼어요. 으악! 아수라장이 된 현장에서 김상훈과 특공대원들이 브로커들을 하나둘 제압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집어들어 리광철을 노려봤어요. 당황한 리광철의 등 뒤로 중국 공안들이 들이닥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꼼짝 마라. 중국어 고함과 함께 리광철이 바닥에 처박히는 모습이 생중계됐어요. 잠시 후 수화기 너머로 국정원 요원의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인질 확보, 신변 이상 무. 화면 한 구석에 겁에 질린 동생의 모습이 보였어요. 미영아, 미영아. 동생이 무사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참고 있던 눈물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어요. 김상훈이 흑투성이가 된 저에게 다가와 말없이 어깨를 감싸 안아줬습니다. 창고 밖에서는 경찰차의 경광등 불빛이 번쩍이며 긴 악몽의 끝을 알렸어요. 사건 종결 일주일 후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기다렸습니다. 가장 깔끔한 네이비색 정장을 차려입고 한 손에는 동생이 좋아할 풀이지어 꽃다발을 든 채 입국 게이트 전광판만 뚫어지라 쳐다봤어요. 옆에 선 김상훈이 제 긴장을 풀어주려는 듯 제 등을 툭 쳤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 하지만 제 심장은 입 밖으로 튀어나올 듯 요동쳤어요. 마침내 게이트 문이 열리고 휠체어를 탄 채 수척해졌지만 여전히 맑은 눈망울을 가진 여동생이 국정원 직원의 도움을 받아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세상에 오직 동생과 저만 남은 듯한 정적 속에서 동생이 저를 발견하고 외쳤습니다. 오빠! 보안 라인을 무시하고 단숨에 달려가 휠체어 앞에 동생을 부서져라 끌어안았어요.
동생의 마른 등에서 느껴지는 온기에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미영아, 오빠가 늦었어. 미안해. 오빠, 진짜 오빠야? 공항 로비에는 제 사연을 듣고 찾아온 수많은 취재진과 유튜버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어요. 우리 남매는 서로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오열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김상우는 멀찍이 서 우리 남매를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다가 조용히 엄지를 치켜 세우고는 인파 속으로 사라지며 우리만의 시간을 배려해줬어요. 며칠 뒤 제 아파트 식탁에 동생과 마주 앉아 흰 쌀밥에 고기 반찬을 얹어주는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동생과 함께하는 첫 집밥 영상을 업로드했어요. 동생이 밥을 먹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빠, 진짜 맛있다. 이 장면은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전 국민의 눈물샘을 자극했죠. 한국으로 송환된 리광철과 브로커 일당의 재판 날엔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들의 잔혹한 범죄 행각을 낱낱이 증언하여 중형을 이끌어냈어요. 피고인들은 인지를 이용한 협박과 인신매매 시도로 판사가 중형을 선고하는 순간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동생의 건강이 회복되자 복잡한 도시를 떠나 공기 좋은 시골에 작은 과수원을 마련했어요. 귀농을 준비하며 새로운 시작을 꿈꿨습니다. 주말이면 김상훈과 지인들을 초대해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를 열었어요. 동생이 직접 기른 상추를 뜯으며 웃는 모습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해질녘 과수원 언덕에 올라 붉게 물든 노을을 바라봤어요. 무의식적으로 만지던 어깨의 총상 흉터가 더 이상 아프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제 옆에는 건강해진 동생이, 제 뒤에는 든든한 조력자들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어요. 북쪽 하늘을 향해 조용히 작별 인사를 고했습니다. 카메라 렌즈를 향해, 그리고 저 자신의 새로운 인생을 향해 힘주어 말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희망찬 미래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박철민처럼 말이죠.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혼자서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그의 이야기가 보여줍니다. 김상훈 형사 같은 든든한 조력자가 있었기에,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기적이었어요. 판문점을 넘는 것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한에서의 성공도, 유튜브 스타가 되는 것도 진짜 목표가 아니었죠. 가장 소중한 사람, 여동생과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그가 진정 원했던 자유였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겠다는 마음, 그리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따뜻한 인간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수원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그들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희망찬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